일본은 극보수이면서도 완벽한 미국 종주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을 그대로 그냥 따라가요. 이건 아베 때부터 이미 이제 빼박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중간적인 입장에서 어떤 미국이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하는 이제 러시아하고의 여러 가지 전략적 협의에서 일본이 개입할 의사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남은 공백틈, 러시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남은 공백틈은 어디가 보이냐면 한국이 보이는 거죠. 미국이 바로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중간 관계가 필요하잖아요. 중간 다리 역할은 뭐죠? 한국이거나. 그러니까 자꾸 우리나라한테 러브콜을 보내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도 어쨌든 엔비디아 중심으로 한 AI 그 오너십 패권을 갖다 완성하려면 한국에 또 디램이 필요하고 한국의 반도체 소재 가공에 대한 능력들이 필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양쪽에 러브콜이 보이고 있는 거죠. 최근에 푸틴이 북한은 물론이고 일본, 중국 쪽과도 점점 선을 긋는 모양새인데요. 이제 러시아는 한국밖에 안 남았다는데 정말 지금 한국이 러시아 입장에서 마지막 카드인 걸까요? 우리가 이제 블록이라는 개념에서 그다음에 제국주의, 미국이 만든 제국주의에서 보시면 사실은 러시아가 약간 히든 카드예요. 둘 다 히든 카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이미 보여진 카드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히든 카드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바이든 시절에 지정학적인 지형도하고 지금의 지형도는 완전히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화할 겁니다. 근데 그 변화의 국면은 뭐냐면은 바이든은 다른 나라들한테 평화주의, 공존주의, 인권주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아서 미국이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상대 적대국들을 통제하는 전략에선 모두 다 실패했어요. 모두 다 실패하는 동안 그 공백이 생긴 동안 무엇이 됐죠? 중국이 러시아와 연대됐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당연히 북한은 러시아를 돕는 그런 전쟁 지원 국가가 됐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사우디 약간은 트럼프가 퇴임한 뒤에 초라해졌던 사우디는 오히려 이쪽에 살짝 붙는 그러면서 사실 경제적으로만 봐도 인도까지도 약간은 이쪽 블록 중국의 블록에서 교육을 더 많이 하고 인도조차도 러시아산 원유를 싸게 받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관찰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블록이 굉장히 커졌었죠. 근데 지금 그 판을 뒤흔드는 결국엔 이제 또다시 미국의 트럼프가 나타나서 이 판을 흔들고 있죠. 먼저 무엇을 흔들고 있죠? 북한한테 아주 공격적인 메시지는 지금 전달하고 있지 않지만 결국에는 트럼프가 다시 이제 재임을 하게 되면서 선출이 되면서 김정은은 북핵 제재를 풀 수 있는 방안을 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바이든 때는 민주당은 인권주의가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인권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민주당에 누가 오든 간에 이 제재에 대해서 완화하는 거는 풀 수가 없는 과제인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그거는 인권에 대한 문제는 거론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딜만 잘 되면 제재를 완화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죠?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블록에서 열심히 싸워주고 열심히 했지만 그거는 이제 종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사우디의 흐름이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이나 그다음에 이스라엘 그다음에 이제 이란 하마스 뭐 여러 가지 분쟁 리스크 속에서 이 휴전에 대한 합의를 갖다가 여는 회의를 어디서 하죠? 자꾸 사우디에서 개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사우디가 사실은 종주국이고 힘이 광대하다. 이런 이제 힘을 얹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역할들을 계속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우디 입장에서는 사실은 마음이 상당히 털어졌었죠. 뭐냐면은 그 전에 안보를 약속을 해주고 어느 정도 종주국으로서 아브라함 협정을 맺으면서 미국의 대리인 역할에 어떤 큰 주축으로서 사우디하고 UAE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갖다가 트럼프는 심어주고 나갔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흔들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안보나 국방, 그다음에 종주국으로서의 여러 가지 경제적 이득에 대한 약속들이 바이든 때 다 깨졌어요.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지금 트럼프는 다시 조금 심어주려고 하죠. 그러면 사우디 입장에서는 어떡하죠? 그동안에 물론 판은 많이 달라졌지만 다시 제일 중요한 전 세계에서 우리 국가들이 걱정해야 되는 문제는 뭐죠? 안보예요, 안보.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가지고 안보,
영토 지키기 여기로 지금 가는 형국인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에 편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약간 흔들리고 있어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 남은 러시아가 있는 거죠. 러시아가 왜 히든카드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결국에 중국 입장에서도 러시아는 첫 편이에요. 큰 국가들, 기술을 갖고 있는 국가 중에 첫 편이에요. 특히나 러시아는요. 아직 물론 이제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이 열등하게 미국보다는 떨어지지만 우주 개발, 우주 발사 미사일체에 있어서는 예전 미소 냉전 시대를 생각해 보면 기술력은 아직도 살아 있어요. 사실은 그 능력을 중국이 완전히 흡수하게 되거나 협동만 하게 되면요. 우주 미사일 발사 체제까지도 완성하게 돼요, 중국이. 그럼 중국 입장에서 러시아를 뺏기면 절대 안 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이미 신호가 왔어요.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러시아의 은행들에 대해서 금융 제재를 해서 러시아산 원유를 다른 서구 국가들, 서방 국가들, 스위프트 시스템에 접근한 국가들한테 못 팔게 했는데 그거를 임시적으로 완화한다, 제재를 완화한다라고 7개 은행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완화된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요. 즉, 당근을 먼저 러시아한테 주기 시작한 거예요, 트럼프가. 그럼 러시아 입장에선 중국한테 싸늘게 파는 것보다 사실 돈 벌 걸 생각하면 다시 유럽에 팔고, 그 다음에 다른 서구 국가들한테 파는 게 사실은 이득이잖아요, 정상 가격으로.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흔들리고 있는 거죠. 러시아가 흔들리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제재를 완화하면서 멘트 자체는 푸틴하고 또다시 되게 페이버러블하게 만들고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 수출입에 대해서 다른 품목에 대한 수출입 교역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국이 통제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다른 제재들은 영원히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삼각관계예요. 남녀 삼각관계예요. 삼각관계. 여자 2명이 있고 남자 1명이 있다고 칠게요. 그런데 처음에는 사랑해. 이쪽도 사랑해. 그래가지고 남자가 모든 주축을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근데 A와 B 여자친구가 있는데, 처음 이제 A가 나한테 사랑을 더 주네. 더 날 아껴주네. 그러니까 A한테 붙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남자가 약간 이제 전략적 실수를 한 거예요. 이제 또 다른 여자를 만나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뭔가 다른 이제 취미 생활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만 심취해서 이 두 사람한테 다 소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요. 오히려 양쪽에서 얘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처음엔 장점만 보였는데 뭔가 이상한데 그 두 여자친구가 삼각관계에 있던 두 여자친구들이 이 남자를 다 조금씩 멀리하는 상황인 거예요. 물론 관계는 서로 이제 계속 릴레이션십은 갖고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조금 멀리하면서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지금 러시아의 형국인 겁니다. 분명히 페이버가 이쪽에서 미국에서 나올 거를 보여요. 하지만 적극적인 태세는 안 보여요. 그리고 중국에서 블럭에서 나오면 결국엔 이 시장에서 팔던 이 블럭에서 팔던 그런 베너핏, 이득은 포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갈등의 국면에 있는 게 맞습니다. 갈등의 국면에 있는 게 맞는데 결국에는 러시아는 더 큰 시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일기 때 했던 것처럼. 그런데 과연 먼저 그러면 패를 여는 입장은 러시아인 거고 패를 내가 그러면 이득을 줄게라는 패는 지금 조금씩 열고 있잖아요. 아주 제한적으로 열고 있는 미국은 히든 카드를 갖고 있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또 러시아가 미국 입장에서 제가 히든 카드의 역할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러시아까지 완벽하게 어떻게든 이제 쉽게 말해서 선물은 들 주면서 미국 편으로 완전히 끌어들이잖아요. 그러면요. 사우디는 이미 편으로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는 예전에 아브라함 협정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사우디가 더 편승이 될 겁니다. 그러면 원유를 갖고 있고 원유 수출국인 큰 규모의 국가들이 미국 편으로 다 돌아서는 거예요. 러시아까지 완벽하게 끌어들이면 중국에 대한 그 전에 갖고 있던 원자재 가격의 통제력을 다 가져오게 돼요. 그러면 트럼프가 말한 것처럼 인플레는 완화될 거니까 금리 인하해 라는 로직에서 모든 것들이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마지막 히든 카드인 게 뭐냐면 사실은 적게 주면서 가져와야 되는 입장이고 미국 편으로 이렇게 돌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히든 카드를 언제 어떻게 돌릴지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하죠. 그러면은 그 히든 카드를 전략적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 기간 동안은 러시아는 어떻게 되죠? 그냥 붕 뜬 거죠. 붕 떠 있는데 결국에는 편승은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러시아가 중국이랑은 붙는 척, 북한이랑은 조약 맺는 척 하면서도 실제로 한국 쪽에 실리 챙기려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많거든요. 표면 외교와 실제 전략이 완전히 다른 이중 포지션을 쓰고 있는 걸까요? 이중 포지션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중이 아니라 삼중사중까지 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러면서도 실제로 실제 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피봇은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그러니까 중국에서 파는 것들은 아직도 팔고 있어요. 중국에다 원유는 아직도 공급하고 있고 중국하고 결국에 교역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물자 공급이나 이런 건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실제로 광물부터 시작해서 비금속 광물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농산물까지도 공급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대로 두면서 서서히 멀어지는 관계이고 서서히 멀어지는 가운데 사실은 미국이 바로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중간 관계가 필요하잖아요. 중간 다리 역할은 뭐죠? 일본이거나 아니면 한국이거나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유럽하고는 아니면 사실 감정적으로도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그 연결고리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근데 일본은 극보수이면서도 완벽한 미국 종주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을 그대로 그냥 따라가요. 이건 아베 때부터 이미 이제 빼박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중간적인 입장에서 어떤 미국이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하는 이제 러시아하고의 여러 가지 전략적 협의에서 일본이 개입할 의사는 전혀 없어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침착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남은 공백 틈, 러시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남은 공백 틈은 어디가 보이냐면 한국이 보이는 거죠. 한국 소비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 되는 국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경기는 안 좋지만 어쨌든 수출입 교육이 활발한 국가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자꾸 다면적으로 여기다 피봇을 두고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관련되는 국가들한테 자꾸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제 몸짓을 계속 다, 뭐 이거는 양다리 전략이 아니라 삼다리, 사다리 전략을 계속 펼치는 겁니다. 앞으로 더 펼쳐질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예를 들면은 갑자기 아시아의 어느 국가한테 원유를 직접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의 의사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펼쳐질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결국 미국으로 바로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통제하면서도 압박하면서 트럼프가 자꾸 달래기식으로 가면서도 실제로 제재는 완화를 완벽하게 해주지 않으니까 당연히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붙는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번에 이제 만약에 미국으로 만약에 편입이 되고 나면 사실 다음에는 중국 블록이 다시 또 다른 뭐 다음번 4년, 5년, 뭐 7, 8년 뒤에는 러시아가 중국 블록에 다시 좀 쓰기는 되게 애매해지죠. 그러니까 이번을 계기로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아마 큰 반전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불곰 사업으로 우리가 기술 받아온 시절이 아직도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도 그런 기술적 반사이익을 다시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또 올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이제 끝났죠. 실제로요, 예전에 러시아 관련해서 국가 채권, 그러니까 투자한 금액을 회수해가지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못 받아가지고, 현대 롯데의 그 전신이 뭐죠? 그 기업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회사가 러시아한테 미사일 발사체 기술을 갖다가 전수를 받았어요. 실제로 그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알게 모르게 과학계에서 러시아 그 기술을 전수받는 게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90년대 후반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러시아의 기술이 그래도 아직도 과학 기술이 상당히 발전해 있는 상태고 특히 우주 발사 기술은 예전 미소 냉전 시대에 너무나 완성해 놓은 게 많고 인공위성 시스템에 대한 것도 시스템 설계도 상당히 많이 해놨기 때문에 배울 거는 있어 보여요. 근데 우리가 약간 그런 거죠. 달리기를 하는데 이 기술의 능력 자체가 우리는 되게 빨리 100m를 갔다가 지금 이미 9초대에 달려가고 있는 상태고 그 나라는 지금 이미 50m 뛴 상태에서 어그적 지금 뭐 거의 20초, 30초로 뛰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지금 기술을 원조받을 필요가 있느냐. 알고 보면 뚜껑을 열고 보면 우리가 더 우위에 있는 기술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미 이제 급진적인 발전을 보였다가 이미 상당 수준 이제 횡보하고 있는 상태의 국가의 기술을 혜택을 보기는 지금은 우리한테는 우리 기술도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적절치 않아 보인다. 현대차 러시아 공장을 $100에 넘겼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러시아 시장에 다시 진입해서 실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가능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한국의 지금 자동차가 경쟁력이 상당히 많아졌고, 이건 신흥국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성비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아졌고, 뭐 자동차의 기술만 보셔도 예전에 우리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자동차 업계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독삼사를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리고 유럽의 자동차 시장을 잠식할 수 없는 서스펜션의 구조, 멀티링크의 구조력, 그다음에 엔진의 파워, 그리고 연비에 대한 부분들, 엔진의 안정성, 그다음에 자동차의 정숙성, 그러면서도 가성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따라갈 수가 없었었죠. 근데 우리나라의 기술 발전도 사실 굉장히 빨리 됐고, 처음에는 이제 모방에서 시작이 됐지만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기술력의 그 발전이 빨라졌었고, 그래서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도 그 뭐 시리아나 그다음에 일부 국가들에서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굉장히 중고차가 고급차로 팔리면서 수출이 굉장히 잘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이 특정 차량의 경우이긴 하지만 굉장히 잘 팔리는데, 핵심은 뭐냐면요. 러시아에서도 어쨌든 파이가 크니까 이제 경제 정상화가 되고 제재가 완화된다면 당연히 자동차 시장이 열리면서 우리가 특히 현대차가 많이 팔던 러시아 내에서 선호하는 차량들이 분명히 리스트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걸 팔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자동차 산업 자체가 일단은 기간 산업이기도 하지만 정부 약간은 이제 통제 산업이 되기도 했습니다. 즉 미국의 허용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CC에 대한 배기량을 기준으로 했던 3000cc를 기준으로 했던 이제 자동차세가 없어진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것도 미국의 그 입장이 반영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산은 사실 3000cc가 다 넘잖아요. 근데 자동차세 너무 많이 낸다 그러면 누가 사가겠습니까? 그러니까 GM 포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정책적인 드라이브는 결국 미국의 힘으로, 정부적인 힘으로, 외교적인 힘으로 가는 것이고, 다시 들어가긴 해야 되죠. 근데 매출을 계속 일으키고 성장을 일으킨다는 우리나라 현대차의 입장에서 보면 들어가는 건 맞다고 봐요. 물론 이제 저는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분석일 뿐이긴 하지만 들어가는 건 맞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거는 기업의 오너 입장에서도 전략적 판단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들어갔다가 돈도 못 받고 수천억 이상에 들인 공장을 러시아한테 자산 반납을 다 해버리고 거의 공짜에 반납을 하고 나왔는데, 다시 들어갈 땐 또 비싸게 사서 들어갔을 때 그러면 러시아의 정체성이 결국에 미국하고 편승이 돼서 계속 자율적인 시장으로 변모되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 추정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는 하도 이 변덕이 많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러시아가 이제 미국으로 편입이 되고 트럼프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보이면은 최소 뭐 6, 7년, 8년까지도 저는 안전하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8년 동안에 앞으로 벌어들일 매출을 계산한다면 들어가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더 장기로 봤을 때는 또 러시아가 언제 또 이미 중국과의 관계가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또 삐집고 들어갈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러시아가 완성하고 싶은, 특히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영토에 대한 그 완성의 욕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언제 변덕을 부릴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좀 리스크는 있긴 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 얘기 중에서 동해가 새로운 중심이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이 북극 항로에서 그 정도로 전략적 거점이 된 걸까요? 그러니까 북극 항로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항로를 이제 개척하고 거기에서 전략적 요충지가 되는 국가다, 뭐 이제 동해가 요충지가 된다라고 보면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건 결국에 그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해운에 대해서, 해운이 잘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당연히 조선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항로를 연다는 것은 사실은 내포하는 의미 중에 하나가, 함축적인 의미가 탐사 채굴에 대한 능력들, 기술 개발력, 똘로 연결해도 이 카테고리의 핵심 뭐냐면 기술이죠. 결국에 기술. 그러니까 일본이 이런 해운과 그다음에 조선, 그다음에 채굴에 대한 능력들이 과연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이제 퇴보한 상태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적으로도 그렇긴 하지만, 지역적인 부분으로도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그동안에 했던 이제 조선 해운 항만 기술을 보면은 사실은 북극 항로를 개척하거나 더 여는 데 있어서의
이제 지역적 요충지의 역할로서도 이미 많이 이제 퇴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퇴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징하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게 이제 항로에 대한 개척, 그다음에 우리가 동해가 중심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가능성들이 열리는 거는 뭐 우리가 알래스카 탐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LNG 탐사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고 그만큼 기술에 대해서 고급 선박이나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발전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이 되는 게 이만큼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못하는 국가들 입장에서 특히 큰 국가 입장에서 일본은 그거를 시기 질투를 하고 있는 거고 중국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래도 기술의 편취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미국이 차단을 하려고 하니까 마지막 남은 대상 국가가 좀 나쁘게 죄송하지만 속된 표현을 하면은 빼먹을 수 있는 국가가 지금 한국밖에 안 남았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시진핑이 에이펙에 오겠다 계속적으로 한학년 해제 뭐 공식적인 입장인 전환의 계기도 없었는데 갑자기 오겠다 그러면서 한학년 해제가 지금 서서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 기술력들이 미국 입장에서도 필요한 요소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이고 조선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중국은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기술이 뭐 화웨이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은 상당 부분 빠르게 발전을 하지만 그래도 기술 갭 자체가 반도체 그 제네레이션만 보더라도 1세대, 1.5세대 정도는 항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를 계속 이제 뭐가 됐든 간에 디램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계속 베끼고 따라와야지 자기들의 AI 오너십, 그러니까 미국의 칩을 반도체 칩을 못 받는 중국에서는 그거를 이제 완성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나라한테 러브콜을 보내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도 어쨌든 엔비디아 중심으로 한 AI 그 오너십 패권을 갖다 완성하려면 한국에 또 디램이 필요하고 한국의 반도체 소재 가공에 대한 능력들이 필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양쪽에 러브콜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한국이 절대 열의적인 상황이 아니고 이제 뭐 오늘 나온 GDP 보면은 전분기 마이너스고 전년 대비도 사실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내수 성장은 마이너스만 계속 기록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이제 전분기에는 내수의 성장기도 약간 소폭 플러스가 나왔지만 다시 빠지고 있는 상태고 정부 기여도만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기여도까지 없으면 지금 우리나라 마이너스 폭은 더 컸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망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블록화되는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기술을 갖고 있고 자체적인 이제 생산에 대한 능력들이 있는 국가는 예전에 대영 제국 시절에도 항상 페이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축이 되고 먼저 혜택을 주고 그 대신 중요한 건 전략적 판단이 중요해요.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저쪽에서도 어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강압적 규정을 걸지만 우리도 그걸 걸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개발이나 기술에 대한 기여에서 충분히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도 충분히 처음에는 응대를 하면서 따라가 주지만 나중에는 그걸 바탕으로 우리한테 그러면 이거 약속해. 먼저 딜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생겨야 나중에 밀어내거나 그냥 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안 생겨요. 근데 예전에 이제 영국이 만들었던 그런 제국주의 시절에는 처음에 빼먹고 다 줄 것처럼 해놓고 약속 안 했다가 나중에는 편출을 시키는, 예를 들면 이집트 같은 국가들은 편출을 시키기 시작하는, 이집트가 그때 당시에는 노동의 능력과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조립 가공에 대한 능력들과 인프라에 대한 이제 생산, 그러니까 인프라를 갖다가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 영국은 굉장히 우수하다고 평가를 하고 그걸 갖다 실제로 생산 여러 가지 시설 설비나 인프라 국가 장비 기간 산업을 갖다가 쓰는데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어요.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근데 나중에는 그 능력을 다 빼먹고 나니까 이제 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파운드 블록에서 빠져라라고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적이고 그 전략적인 판단만 잘하면 오히려 우리나라에 큰 기회가 올 수 있고 자산 시장이나 투자의 측면에서도 저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나빠질 건 없다고 봐요. 성장의 기점으로 본다고 하면 내수가 안 좋은 거는 사실이지만 오히려 전 세계에서 이렇게 G2 전쟁이 굉장히 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기술력들이 양쪽에서 러브콜을 보낼 정도의 어떤 그 파급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결국에 매출도 다시 점프업하는 시기는
물론 시기는 좀 걸릴 수 있지만 1, 2년 안에 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모든 것들이 일촉즉발이고 대부분의 개인들, 투자자분들 이런 분들께서 트럼프의 말, 어귀, 뉘앙스 이것만 집중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심을 잡고 가는 데 있어서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미란 보고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거고 정말 요즘엔 우수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저도 더 많이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분석가들 중에 미란 보고서를 몇 페이지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신 다음에 미란이 이거를 지금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그냥 말을 함부로 하시는 분들은 계시는데 실제로 그 뉘앙스하고 왜 그러면 적정한 달러의 가치 그들이 말하는 물론 왜곡되어 있는 표현이지만 어떻게 하면은 달러가 정상적인 가치를 찾을 거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 그리고 달러를 전략 자산에서 어느 정도 판매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 얼마나 자기네들의 준비 자산에 떨어낼 것인지 그거를 암호화폐를 얼마나 이제 채워낼 걸 것이고 암호화폐도 결국에는 부채를 갚기 위한 수단으로서 언제 이걸 팔 것인지에 대한 디테일 요소가 정말 자세히 정독한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전략 비축 자산이다. 키워드 몇 개만 듣고서 무조건 좋다. 그러니까 그렇지 마시고 트럼프 시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트럼프 패닉도 참고할 만한 서적이지만 제 책을 꼭 사서 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문서화된 문건들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그것이 비합리적이라고 해도 그들이 펼치는 전략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스트림을 꼭 지식적으로 알고 중심을 잡고 가신다면 너무나 지나친 그런 이제 트럼프의 말 바꾸기에 크게 흔들리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